안녕하세요. 나라TV의 나라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북한 특수부대에서 중장급을 맡았었던 탈북민 분을 모셔왔는데요. 충격적인 소식을 들려주겠다고 급하게 오셨습니다. 바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특수부대에서 중장직을 맡은 탈북민 심재호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는 어언 3년 반 정도 된 것 같네요. 한참 힘든 시기에 넘어와서 그런지 저는 지금 이 한국의 삶에 너무나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모두가 마스크를 쓰던 시절 북한을 국경을 닫았었죠. 그래서 저는 탈북을 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더 난이도가 올라간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는 않았죠. 제가 누굽니까?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북한에 있었을 적 친가 외가 할 것 없이 전부 빨강이 집안이었죠. 그렇기에 명예훈장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뭐 특출나게 잘 살았거나 호의호식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그지같이 살았죠. 명예훈장이라는 게 보이기엔 멋있어 보여도 빛 좋은 개살구였을 뿐입니다. 그냥 칭찬 스티커 수준이죠. 저는 사실 태어나면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위로는 형제가 3명은 있었고 저는 아주 늦둥이로 우연치 않게 태어난 아이였죠.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못 받은 채 자랐습니다. 물론 우연히 낳은 아이기에 관심을 못 받는 것도 있었지만 제가 또 특이했거든요. 북한 사회에 잘 녹아들 수 없는 그런 성격이었죠. ADHD가 있었고 저는 늘 집에서 방방 뛰는 천덕꾸러기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냥 약만 먹고 치료를 잘하면 일반 사람들과 다를 것 없다는데, 하지만 북한에서 태어난 게 죄죠. 북한에 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조금 모자라고 멍청한 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눈밖에 나기 쉬웠죠. 그리고 제가 군대에 입대할 무렵이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군대에 간다는 사실조차 몰랐죠. 그만큼 관심이 없었어요. 홀로 기차에 타서 가는 길 눈물조차 나오지 않더군요. 전 그저 약초병 같은 조용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저희 3만원과 부족한 티가 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앞서 말했다시피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았습니까? 그렇기에 눈에 띌 수밖에 없었죠. 모두가 저를 주목하고 있었고 또 키와 체격이 있던 덕에 저는 특수부대로 차출되었죠.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특수부대로 차출된 것이 뭔가 운명을 바꿀 키라는 것을요. 그리고 태어나서 이렇게나 많은 눈초리와 관심을 받는 건 처음이었죠. 초반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 약점인 ADHD가 들키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초조했죠. 하지만 막상 훈련을 시작하니 그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훈련이 보통 고된 게 아니기에 정신을 산만하게 할 틈이 없었어요. 온 신경을 훈련에 집중해야 했고 ADHD도 잊은 채 하루하루 버티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체격이 뛰어났습니다. 그 덕에 체력 훈련에서는 항상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체력 하나는 최고였거든요. 제 진가를 발휘할 수 있었죠.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부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동무들 사이에서는 에이스로 불리기까지 했었죠. 그때 처음으로 제 자신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죠. 이 정도면 나 인정받는다는 생각에 잠시나마 우쭐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도 잠시, 일반 병사로서의 생활이 끝나고 저는 장교 코스를 밟게 되었습니다. 장교 훈련을 시작하면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오랜만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가 장교가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부모님께서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부모님의 반응은 여전히 무관심하며 그저 형식적인 대답만 하시고 내가 어떤 훈련을 하고 어떤 성과를 받았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죠. 그렇게 전화기를 내려놓고 저는 너무나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구나. 그렇다고 해서 여자에게 위로를 받을 수도 없었어요. 전 여자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주변에서는 결혼 이야기를 자주 꺼냈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결혼에 대해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도 없었고 연애 역시 제 관심사 밖의 일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장교로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일상이 점점 더 따분해졌죠. 일반 병사로 있을 때의 긴장감이나 성취감은 사라지고 반복되는 행정 업무와 지루한 일상이 제 열정을 꺼지게 했죠. 그러면서 제 ADHD가 다시 도지기 시작했죠. 집중력은 흐려지고 머릿속이 산만해졌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다른 생각이 떠오르고 하나의 일에 오랜 시간 몰두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우연히 인터넷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해 시작한 인터넷이었지만 점점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기 시작했죠. 인터넷을 하면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국의 문화를 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드라마, 음악, 그리고 다양한 문화에 매료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 같았죠.
한국의 문화는 제가 알지 못했던 자유로움과 활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고 마침내 저는 금단의 영역을 넘은 것이나 다름없었죠. 어느 순간부터 하루라도 빠짐없이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관심이 저를 큰 실수로 이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높은 직급의 장군이 부대를 방문하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긴장을 해야 했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집중이 안 되고 생각은 딴 곳에 가 있었죠. 한국 드라마에서 본 장면들이 떠오르며 잠시 집중을 잃는 순간 실수로 남조선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장군 앞에서 알겠습니다. 라는 말이 튀어나왔을 때 분위기는 바로 싸늘해졌죠. 주위에 있던 동무들과 상관들이 모두 저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키기엔 늦었죠. 그 후로 저는 부대에서 배척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더 이상 저를 신뢰하지 않았고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죠. 상관들은 저에게 별다른 관심을 주지 않았고 저를 감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보다 아래 계급의 사람들마저도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조롱하며 비꼬는 말투로 저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죠. 이제 끝난 걸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걸까? 라는 생각이 도저히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부대 내에서 하극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보다 아래 계급의 한 병사가 저를 공경에 빠뜨릴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 병사는 승진을 꿈꾸며 저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제가 당직을 서던 날, 그 병사는 일부러 부대의 병사 한 명을 탈북시키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탈북 사건이 벌어지자 부대는 긴급 상황에 돌입했고 모든 책임은 당직을 서던 저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저의 실수로 병사가 탈북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져갔죠. 그 순간 저는 더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제 ADHD가 드러난 것이죠. 그동안 숨겨왔던 저의 산만함과 집중력 문제는 더 이상 가려질 수 없었습니다. 부대 내에서 저는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비난하며 제가 일부러 남조선 문화에 빠져 변질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제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 아래 계급의 병사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왜 그랬니? 그는 저를 비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프면 좀 빠져요. 도움도 안 되는 놈이. 그 말은 저를 더욱 깊은 무기력감에 빠뜨렸죠. 그동안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던 제 자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해온 모든 노력과 고통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절망적인 기분으로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저는 생활제대 명령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부대에서 제 자리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아무런 희망조차 남지 않았죠. 저는 부대에서 떠나며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대 후 저는 부모님 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집안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반겨주길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차가운 태도는 여전히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죠. 천덕꾸러기 신세는 변함이 없었고 부모님은 제 존재 자체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동안 겪은 일들에 지친 저는 더 이상 북한에 머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저는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탈북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 순간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이어졌고 위험한 순간들을 수없이 넘겨야 했었지요. 하지만 저는 끝내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저는 곧바로 국정원으로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정원에 들어서자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었지요. 북한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경력 때문인지 저를 대하는 시선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죠. 북한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해져야 했고 그때의 습관이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쉽게 믿을 수 없었고 주의를 경계했습니다. 그런 저를 향해 국정원 직원들은 예상과는 다르게 따뜻한 태도로 대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뜨거운 흰 쌀밥과 국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한술 뜨세요. 처음엔 그들이 저에게 밥을 갑자기 내어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딱 봐도 비싼 밥을 쉽게 내어주니 저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알 사람들이 이런 비싼 쌀이 가득한 국물밥을 주는 거지? 라며 제 머릿속엔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에다. 라고 강하게 말하며 고개를 저었었죠. 아무리 한국 문화를 북한에서 많이 접했다 한들 직접 이렇게 두 눈으로 보니 그들은 여전히 적처럼 느껴지더군요.
적군이었던 저에게 밥을 줄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제 몸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굶주렸던 탓에 배고픔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결국 저는 밥그릇을 잡을 수밖에 없었죠. 뜨거운 흰 쌀밥을 입에 넣고 뜨끈한 국을 한 숟갈 떠먹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저를 감싸면서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눈물은 좀처럼 멈추지 않았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감정들, 억눌렀던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북한에서의 고된 시간들, 부모님의 무관심, 배척당하고 낙인 찍혔던 상처들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뜨거운 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었던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맛과 그 순간을 잊지 못하지요. 그렇게 먹다가 문득 입이 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속에 쌓여있던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겪은 일들, 탈북 과정에서 느꼈던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희망을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조용히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위로와 배려는 저를 더욱 감정적으로 만들어줬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속마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국정원에서 제 이야기를 풀어놓는 동안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국정원 직원들은 제가 하는 말에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어 보였죠. 그들의 표정과 반응은 마치 이미 저를 다 알고 있는 듯한 사람들 같아 보였어요. 어느 순간 저는 의문이 들어 물어봤었죠. 저를 아십니까? 라고 묻자 그들은 바로 네, 물론이죠. 우리는 당신의 가족과 친척, 그리고 자라온 환경까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벙쪘었죠. 제가 자라온 동네에 있는 공중화장실 위치까지 다 알고 있다고 말해주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정보까지 알고 있는 건지 너무 혼란스러웠죠. 아니,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아십니까? 라고 물었지만 그들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묻는 말에 대답은 안 하고 회피하더군요. 그러고는 갑자기 한 직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정은은? 라고 말하길래 저는 순간 너무 심장이 두근거렸죠. 북한에서는 그 사람의 존함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으니까요. 그 이름은 무거운 상징이자 두려움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존경심을 갖고 최고 존엄, 위대한 수령님이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동네 아는 사람 마냥 부르더군요. 그 사실이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죠. 북한에서 김정은을 김정은이라고 부르면 끌려갑니다. 어떻게 이름으로만 부를 수 있나 싶었죠. 전 사실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위대한 김정은 수령님으로 불리는 줄 알았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러나 국정원 직원은 제 표정을 눈치채고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부엌 숟가락 개수까지도 알고 있을 것 같은 나라였죠. 더 이상 감출 것도 없고 속일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나 발전되어 있고 강국일 줄은 몰랐죠. 당연히 대외적으로 보이는 부분들만 꾸며낸 줄 알았습니다. 제 두 눈으로 보니 더욱 더 믿겨지지 않더군요. 그 순간부터 저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내가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따뜻한 태도와 배려가 제 마음을 열게 해줬죠. 조사가 끝나고 저는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센터거든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다른 탈북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역시 각자의 사연을 안고 한국에 왔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점이 위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평온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배워나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은행 계좌를 만들었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북한과는 너무도 다른 생활 방식에 처음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자유로웠습니다. 인터넷 방송, 그리고 사람들이 표현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들이 북한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그 자유에 서서히 매료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와는 별개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제가 상상했던 것만큼 쉽지 않을 것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하고 사회 속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내가 이곳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한국에서 탈북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넘어온 것이 아니더군요. 완전히 다른 문화와 제도, 사고방식을 가진 새로운 세계에 적응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저는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는 이미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탈북민들도 있었고 여전히 적응 중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경험을 들으면서 저는 조금씩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역시 처음에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각자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국 사회에 대해 배우고 조금씩 제 자신을 되찾아갔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고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과의 유대감은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원에서의 교육을 마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생각에 떨렸습니다. 물론 처음엔 어색한 것들이 투성이었지요. 북한에서의 삶과 너무나 다른 한국 사회의 모습은 저를 너무나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그 적응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은 건 한국 사람들의 대통령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TV나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심지어는 욕하는 것을 보고 처음엔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죠. 어떻게 감히 대통령을 욕할 수 있지? 싶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우리는 김정은을 최고 존엄이라 부르며 절대적인 존재로 여겨야 했습니다. 그를 비난하는 행위는 곧바로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었고 가족들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곳 한국에서는 대통령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만큼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대통령을 비판하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지고 무서워서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충격은 제가 길거리에서 작은 다툼을 목격했을 때였습니다.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이다가 누군가가 갑자기 경찰을 부르는 것이었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북한에서 경찰을 부른다는 것은 큰일을 각오하고 해야 하는 일이었죠. 웬만한 일로는 절대 경찰을 부르지 않습니다. 경찰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경찰을 불러봤자 해결이 되는 경우도 드물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경찰을 쉽게 부르고 경찰이 출동해 다툼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문화 충격을 받았지요. 그리고 한국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저는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북한 특수부대 출신으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요. 힘들고 고된 훈련을 받으며 북한에서 최고라고 자부하는 부대의 일원으로 생활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 한국 군인들이 받는 훈련은 제가 경험했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한국 군인들은 실전에서 총을 다루는 훈련, 생존 수영, 체력 단련 등을 철저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훈련 모습을 보면서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북한 특수부대라 자부하던 제가 실제로는 단지 형식적인 훈련만 받았다는 사실이 떠올랐지요. 북한에서는 젓가락을 던져 맞히는 연습 같은 쓸데없는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정작 중요한 전투 훈련은 부족했는데 한국 군대는 실제 전투에 대비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북한은 결코 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북한에서 배운 것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우리 군대가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남조선을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실제로 보고 겪으면서 그것이 거짓부렁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죠. 한국의 군사력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 자체가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앞서 있었죠. 그러나 이런 충격 속에서도 저는 한국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지만 점차 적응해 나가고 있었죠. 한국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점에 큰 매력을 느꼈죠. 제가 원래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는데요. 북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당과 국가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개인의 성취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저 스스로의 노력에 따라 제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나원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저는 조금씩 일자리를 찾아보며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생계가 어려워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열심히만 일하면 그에 대한 보상이 따랐죠. 저는 그 점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북한에서의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거기서의 삶은 잊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가 누구였는지 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북한에서의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든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곳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니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낯설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지만 저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기회의 땅이고 저는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 매일같이 노력하며 이겨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저의 삶도 꾸준히 한국에서 발전시킬 겁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재우님의 소중한 사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다고 하지요. 북한 사람들도 얼마나 자유를 꿈꾸며 온전히 자기만의 삶을 가질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탈북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격려와 늘 응원이 따르길 바랍니다. 이상 나라TV의 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